처음 무명전설을 봤을 때 저는 꽤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트롯 오디션은 대부분 비슷한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하고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고 시청자 반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출발부터 다른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나뉘는 계층 구조. 무명 가수와 이미 이름이 알려진 가수를 동시에 등장시키는 설정. 그리고 결국 두 집단이 같은 무대에서 맞붙게 만드는 서사까지. 이 구성은 분명히 흥미롭습니다. 무명에게는 기회가 되고 유명 가수에게는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두 세계의 충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생깁니다. 기존 트롯 오디션이 반복적인 구조에 갇혀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시고 자체는 분명히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제 방송을 보면서 저는 한 장면에서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무대의 완성도나 참가자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참가자의 무대는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받으며 강조되고 어떤 참가자의 무대는 몇 초 만에 스쳐 지나갑니다. 심지어 몇몇 무대는 거의 화면에서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결과 발표 역시 한 번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다음 방송으로 넘기면서 긴장을 유지합니다. 이런 연출이 낯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얼마 전 끝난 현역가왕 3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역시 초반에는 치열한 경쟁과 뛰어난 무대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집과 연출을 둘러싼 의심이 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집중되는 화면, 서사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결과를 둘러싼 해석들이 겹치면서 결국 프로그램은 상당한 피로감과 논쟁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은 시점에서 무명전설에서도 비슷한 연출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솔직히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고 누가 주변으로 밀려나는지 편집만으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방송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경쟁은 정말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이야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계층 구조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무명 가수들이고 4층과 5층은 이미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입니다. 트롯 오디션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두 집단을 분리해 놓은 형식은 거의 처음입니다.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명 가수들이 중심이었고 현역 가왕은 이미 활동 중인 가수들만 모아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그 두 가지를 한 프로그램 안에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신한 발상처럼 보입니다. 무명과 유명, 두 세계가 같은 무대 위에서 만난다. 듣기만 해도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 같은 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을 보면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이 구조가 과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쟁일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어제 방송된 3회는 바로 그 유명 가수 산발전이었습니다. 총 18명이 등장했습니다. 4층에 14명, 5층에 4명. 이름을 보면 대부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박민수, 강태관, 이도진, 성리, 라이언, 황윤성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배우 김정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한꺼번에 섭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롯 프로그램을 오래 봐온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 정도의 캐스팅을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작진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하나의 큰 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 가수 선발전과 유명 가수 선발전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명 가수들은 절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버튼을 눌러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에서 많이 사용된 구조입니다. 무대가 끝나면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고 올 버튼을 받으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명 가수 선발전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점수제로 순위를 매깁니다. 심사위원 점수 130점, 방청객 점수 170점, 총 3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로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음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그룹의 참가자에게 서로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조치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낮았던 참가자가 방청객 점수 때문에 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황윤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거의 하위권이었지만 방청객 점수가 높아서 결국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강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탈락권이었지만 방청객 점수 덕분에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도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위험한 위치였지만 방청객 점수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래 실력일까요? 아니면 팬덤일까요? 심사위원 점수보다 방청객 점수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현장의 분위기와 팬들의 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미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보았던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현역가왕 시즌3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투표가 충돌하면서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정 참가자에게 팬덤이 몰리면서 점수 구조 자체가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무명전설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명 가수와 유명 가수의 대결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가수들은 이미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경험도 많고 무대 경험도 풍부합니다. 반면 무명 가수들은 대부분 처음 등장하는 얼굴들입니다. 팬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집단이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겉으로 보면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를 이기는 순간은 분명히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 장면이 과연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제 방송에서는 총 18개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2개만 풀버전으로 방송됐습니다. 4개는 일부만 보여줬고 2개는 거의 통편집에 가까웠습니다. 방송 시간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롯 오디션에서 편집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서사를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대를 길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무대를 짧게 보여주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야기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이런 편집 방식은 우리가 이미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아온 장면입니다. 프로듀스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계속해서 화면에 등장하고 어떤 참가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특정 참가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투표로 이어집니다. 결국 편집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명전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몇몇 참가자들은 분명히 더 많은 서사를 얻었습니다. 박민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불타는 트롯맨에서 5위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는 20kg을 감량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은 결과 발표 방식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만 발표했고 9위는 공동 9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다음 주 방송에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끝날 때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결과를 일부러 숨기는 방식입니다. 시청률을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시청자들은 점점 프로그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무명 대 유명이라는 구도입니다. 이 구도는 분명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이미 이야기의 방향을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무명 가수가 이기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명 가수가 이기면 실력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작진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경쟁이 완전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현역가왕 시즌3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현역가왕은 이미 활동 중인 가수들만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성격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모두 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데뷔한 가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 평가 기준이나 점수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출발선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전설은 처음부터 두 집단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무명과 유명이라는 구도 자체가 이미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시청자에게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진은 단순히 새로운 오디션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구조를 실험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명과 유명의 대결이라는 설정은 매우 강력한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매우 인위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대결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믿겨지느냐입니다. 만약 시청자들이 어느 순간 이 경쟁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다면 프로그램은 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송을 보면 무명 전설은 분명히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기존 트롯 오디션의 장점을 섞어서 새로운 형식을 만들려고 한 시도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문도 남깁니다. 편집 방식, 점수 구조, 결과 발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무명과 유명이라는 구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이 대결이 진짜 경쟁으로 느껴진다면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순간 시청자들이 이 경쟁이 이미 설계된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떠올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 경쟁일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 답은 앞으로 방송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명 전설이 단순한 트롯 오디션 이상의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과 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